오늘은 비만대사 수술의 역사 4편, 위밴드 수술이 한국에서 유행했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의 역사를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지난 시간들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비만대사 수술의 시작은 1954년 크레멘과 리너의 수술이다. 공장과 회장을 갖다 붙이는 우회술이었다. 그 이후에 공장과 대장을 잇는 수술이 나와서 유행을 했지만 간 기능 악화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사라졌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우회술이 발전했는데 지금 같은 루아이 형태의 위우회술이 나온 것은 1970년대 후반이고 1980년대를 풍미했다. 그런데 이때 위우회술은 너무 복잡하고 또 개복 수술인데다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결핍도 상당했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적고 복잡하지 않은 수술을 찾는 그룹들이 생겼고 그렇게 탄생된 것이 위분절술이고 뒤이어서 위밴드가 나오게 됐다. 수술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비만대사 수술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이렇게 변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수대회를 갔을 때 저희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그 지방에 계신 동료 외과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만일 의료진이나 또는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수술 형태와 수술의 등장 순서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역사에 대한 내용의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위밴드에 대한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 자료보다 말로 설명드릴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위밴드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합병증이 적은 수술이라면 가장 좋은 수술법이 아니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도 그것 때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위 소매절제술처럼 위를 잘라버리거나 복잡하게 우회하는 위우회술보다 낫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대사를 잃었다는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더더욱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면서 아주 초기 1950년대에 나타났던 수술법들이 왜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없어졌을까? 를 생각해 보면 바로 합병증, 수술 부작용 때문입니다. 위밴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했고 합병증도 위우회술처럼 많고 복잡하지 않아서 정말 많은 환자들이 이 수술법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밴드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위에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란, 저희가 의학용어로는 이로전이라고 하는데요. 밴드에 눌린 위 조직이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다가 밴드가 위를 뚫고 들어가는 합병증입니다. 손가락에 안 맞는 반지를 억지로 끼고 나서 이 손가락이 부으면 반지는 안 빠지고 손가락은 더 뻘겋게 되고 그러죠.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상상해서 그런 상태가 오래 가면 결국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해서 썩겠죠. 위밴드 미란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위벽이 붓고 염증이 생기다가 결국엔 뚫리는 것이죠. 위벽이 뚫리기 전에 이미 환자는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나 쓰라림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식도염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대개는 약을 복용하면서 그냥 넘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수술을 해드린 분의 위 내시경 사진입니다. 저한테 찾아오시기 한 5년 전쯤 위밴드를 받았고 다시 살이 쪄서 위밴드 하기 전보다 10kg 이상 늘어나서 오신 분인데요. 위밴드를 빼고 위절제를 계획했던 분이었는데 수술 전 검사로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밴드의 절반 정도가 위 내부에 있었습니다. 위밴드는 위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수술법은 이미 대충 아실 테지만 위밴드는 위 바깥에서 위를 조이는 방법입니다.
위 밴드가 위 내부에서 보인다는 건 뚫고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환자분은 오래전부터 느끼던 식도염 증상만 있었을 뿐이고 뭐 누르면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역시 위 밴드가 위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 미란입니다. 위 미란은 5% 정도에서 생깁니다. 적은수라고 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위 밴드를 간단하게만 볼 수 없는, 누구에게나 좋은 수술일 수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미란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밴드의 위치 이탈, 위밴드가 원래 위치에서 빠져버리는 경우는 더 많은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미란과 밴드의 위치 이탈은 이 수술의 큰 합병증이고 수술 말고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 밴드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위치가 바뀐 위 밴드는 위를 조여주지 못하고 헛돌고 엉뚱한 곳을 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 감량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절대 다수에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밴드 제거를 하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합병증의 여지를 많은 수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 소매나 루아이도 문제가 생기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위 밴드가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함에 가려져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 밴드의 대표적인 문제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위 밴드는 엄밀히 말하면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빼야 합니다. 체중 감량 목표에 도달했든 아니면 합병증 때문에 불편해서든 빼는 과정을 꼭 생각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신마취 수술입니다. 그런데 위밴드는 넣을 때와 뺄 때의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넣을 때는 염증도 없고 뭐 조직끼리 늘어붙어 있는 이 유착이라는 문제도 없기 때문에 넣을 땐 쉽게 넣습니다. 보통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30분, 40분 정도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뺄 때는 천태만상입니다. 1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위밴드 제거 중에 위벽이 얇거나 이미 미란이 생겨서 뚫려버린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밴드는 식도의 바로 아래쪽 위에 위가 시작하는 부위를 감싸도록 삽입을 합니다. 감싸듯이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위와 식도가 만나는 경계 부위의 앞뒤 공간을 전부 다 박리해서 넣습니다. 밴드 제거를 위한 수술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간과 늘어붙어 있던 유착을 떼어내고 밴드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떡 조직 같은 유착 조직들을 같이 제거해야 완벽한 위밴드 제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분은 위밴드를 제거하고 위 소매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인데요. 위 소매절제술은 50분 걸린 반면에 위 밴드 제거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뭐 이보다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위벽을 뚫고 들어온 위밴드를 제거할 때나 또는 밴드와 위 주변의 유착이 유독 심할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위밴드를 제거할 때 위벽 손상이 되면 제거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즉 위절제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밴드는 넣을 때와 뺄 때의 상황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위밴드 제거와 동시에 위 소매나 우회수를 원하는 분에게는 한 번에 두 가지 수술이 다 안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수술이 너무 길면 또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위밴드 후에 약해진 위벽이 좀 재생이 된 다음에 위절제나 우회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밴드의 문제점은 조절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시대의 위밴드는 자가조절용 밴드라고 해서 피부에 포트라는 금속 제품을 넣고 그곳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 위밴드가 부풀고 그 위밴드가 부풀면 위를 더 조여서 식사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빼면 식염수가 빠지면서 드실 수 있죠. 위밴드 수술의 장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바로 조절성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지 않고
좀 완만하게 체중이 빠지는 것을 계획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절성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먹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빡필이라 그래서 밴드를 잔뜩 조이고요. 또 먹고 싶을 때는 다시 필링한 식염수를 빼서 폭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밴드를 넣고 실망하신 분들 대부분 이런 경험 하실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반복하게 되면 체중 감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빡필 때문에 식도염과 위 미란만 더 심해지는, 누구나 참기 어려운 것은 먹고자 하는 욕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절형 밴드라는 특징 때문에 위 밴드 본연의 장점이 더 발휘되기 힘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절제나 우회술은 환자 수술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수술로 외과적인 개업이 되어 있는 거지만 위밴드는 환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필링을 뺐다가 다시 채웠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희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위밴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2010년 후반부터는 위 섬유절제술에 그 자리를 좀 내주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세계 비만 외과지에 위 밴드 수술은 끝인가? 게임 오버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까지 게재가 되면서 위 밴드 수술의 퇴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전문가 다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 전문지 신문에 게재된 내용의 기사에도 위 밴드는 2011년 전체 비만 대사 수술의 36%를 차지하다가 2015년에는 6%로 떨어졌다. 장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도 시원치 않고 섭식장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몰아서 먹는다는 뜻이죠. 2차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섭식장애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필링을 하고 안 먹다가 풀고 한꺼번에 먹는 식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 밴드 수술에 대한 선호도는 2010년 들어서부터 비호감으로 좀 바뀐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의 논문도 나온 적은 있지만 약간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희한하게도 2009년부터 위밴드 수술이 급증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완전히 다른 현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위 밴드 수술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내 이 비만 대사 수술의 현황을 보면 대학병원보다는 흔히 2차 병원이라고 하는 개인 병원, 1차 의료기관인 의원, 클리닉 중심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루아이 우회술과 위 소멸을 많이 한 반면에 개인 병원과 의원에서는 수술의 96%가 위 밴드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누적 시행 건수를 보면 개인 병의원이 3,600건, 대학병원이 1,800건, 무려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술의 70%가 개인 병의원에서 시행이 됐고 거의 다 위 밴드였기 때문에 한국은 뒤늦게 위 밴드 유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 간의 수술법 선택이 이렇게 다를까?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 역시 개인 의료기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 의료기관에서 위밴드가 절대적으로 많이 시행됐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수술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위밴드는 수술 직후에 출혈이나 또는 장액이 새는 누출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우회술처럼 긴 시간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어떤지 평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심장혈관에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나 심폐기능을 아주 꼼꼼하게 내과 선생님들이 같이 협진으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그런 인력이나 검사 장비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웠다는 점. 만일 합병증이 누출이나 출혈 같이 당장 응급수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집중케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가장 빠르게 끝나고 가장 합병증이 적은 위밴드를 자연히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학병원은 왜 개인 의료기관보다 그 당시에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비만대사 수술이 보험 적용이 되기 이전의 시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을 생각해 봅시다. 소위 알고 있는 빅5 병원이 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의 큰 유명 대학병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술을 해야 밀린 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매일 병상이 모자랍니다.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 서울로 계속 큰 병원을 찾아서 오시기 때문에 큰 병원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암 환자신데도 진료보는 데만 한두 달, 수술까지는 몇 개월이 밀린 상태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암 수술하기도 정신없고 아직 국가보험도 되지 않은 상태의 비만대사 수술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건 그만큼 환자 인프라가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환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면 비만대사 수술 전문센터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위 밴드가 성행하던 2010년대 초 그때만 하더라도 비만과 당뇨를 수술로 고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 받고자 하는 환자도 아주 적었고 당연히 큰 병원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비만대사 수술, 그러니까 당뇨 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특화시켰던 대학병원은 한 두세 곳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의료기관인 개인 병원에서 비만대사 수술이 더 많이 시행된 것이고 1, 2차 의료기관에 가장 알맞는 수술법으로 위 밴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2019년 의료보험 적용이 된 이후의 시점은 어떨까요? 지금 서울 소재 대학병원 중에 비만대사수술센터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의 적용은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비를 줄인 효과도 있었지만 국가가 보험함으로써 공식적인 치료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환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큰 병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보험 적용 이후로는 대학병원에서의 비만대사 수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위밴드가 유행했던 이유 세 번째는 대중의 이해 부족 그리고 정보의 결핍 때문입니다. 한국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약기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겪기는 하지만 특히 10년 전에는 위절제를 하자고 하면 환자가 깜짝 놀랍니다. 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위를 잘라서까지 해야겠냐. 그렇게까지 해서 살 빼고 싶지 않다. 그냥 위밴드가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효과면에서 위절제나 우회술이 위밴드보다 낫다고 말씀도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합병증이 위밴드가 더 무서운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 장기를 잘라낸다는 혹은 장기를 끊는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시고 그것만은 싫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곤 했었는데 이런 건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고 이해 부족입니다. 수술법 각각의 장단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수술 정사도 좀 미리 공부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것은 요 근래 들어서 가능한 것이고 2010년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었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수술, 필링 빼면 먹을 수 있는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계적으로는 2008년부터 쇠퇴했던 위 밴드 수술이 한국에서 2010년부터 성황을 잃었던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위 밴드 수술의 대부분이 1, 2차 병원에서 시행됐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 의료기관은 안전성의 문제로 위 밴드를 선호했고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암 수술 중심이었기 때문에 비만대사 수술에 관심이 적었다. 셋째,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창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기를 절제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위 밴드 수술이 2014년
고 신해철 씨의 사망과 더불어서 급격히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위 밴드뿐만 아니라 사실 비만 대사 수술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수술,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는 이미지가 한동안 지속됩니다. 제가 비만 대사 수술 보험 급여화 과정의 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사실 신해철 씨의 사고만 아니었다면 빨리 의료 보험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 이후에 위 밴드 수술이 급격히 줄어든 건 당연하고요. 2015년도에는 그나마 시행된 비만 대사 수술의 대부분이 위 밴드의 제거였습니다. 환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2019년 보험이 적용되기까지 비만 대사 수술은 위 밴드를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대중이 놀란 것이죠. 이거 위험하구나 하는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수술 설명을 하다 보면 가끔씩 환자는 이미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오시는데 같이 오신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신해철 씨 받은 수술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고. 1, 2년 전만큼은 아닌데 한 달이면 아직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보험이 됐다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오늘 다른 주제로 단독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따로 위밴드의 위험성과 요즘 대표적인 수술인 위 소매절 수술의 위험성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위밴드가 한국에서 대히트를 쳤던 이유를 좀 알아봤고요. 위밴드 수술이 가진 위험성 3가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밴드는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어떤 수술도 나한테 맞아야 합니다. 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을 받아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